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구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로 페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페드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좀 간단한 역사 그리고 페드의 현재 위치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페드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뭐 소설은 아니고 그 책이었죠. 그 송홍빈이라는 작가가 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페드를 기본적으로 유택의 금융 자본이 뒷배경이 있고 이 금융 자본과 또 군산 복합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뭐 심지어 불황과 호황을 조정하면서 돈을 번다, 뭐 양털 깎기를 한다. 그리고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커다란 유택의 자본들의 음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실제 현실의 데이터와 부합하는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페드의 뭐 실체, 페드의 정책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음모론들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페드가 민간 자본에 의해서 출자된 주식회사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죠. 실제 연준의 데이터를 보면은 회원 은행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거를 납입자본이라고 하죠. 뭐 영어로는 패드인 캐피탈이죠. 인 캐피탈 납입자본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납입자본의 금액이 이걸 보면은 대략 337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또 한 3억 달러 정도는 현재 그 자본 잉여금으로 돼서 현재 그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전체 그 자본 뭐 캐피탈 요걸로 보면 한 4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민간 이 주식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 페드 그 법에 의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페드에 출자한 모든 자본금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뭐 웰스파고 이런 민간 은행들이 페드에 자본금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현재 337억 정도 7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그런 화폐 전쟁이라든지 또 유사한 음모론에서 음모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유사한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은행이 소유했고 거기에서 당연히 최대 주주는 뭐 JP 모건이겠죠. 이런 또 그 페드의 처음 탄생에 있어서 이 모건 은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자, 그럼 그 연준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보면요. 뭐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몇 시간이고 걸리는 얘기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19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페드가 그 연준이 성립된 게 1914년 13년이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면은 그 미국 경제를 보면요. 어땠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 투기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 그 당시에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풍년이 든다든지 또는 흉년이 든다든지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빈번한 은행들이 파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은행들의 빈번한 파산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한 은행이 파산하면은 거기에서 그 한 은행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도 우리 은행도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뱅크런이라고 하죠. 이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종종 관찰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지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공황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벌어지고 했었었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최대 은행이었던 모건은행이 어떤 이제 제안을 하냐면요. 이런 거가 왜 일어나느냐? 어, 은행들이 다 제각기 따로 놀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면은 좀 은행들을 하나로 관리하고 어, 어떤 은행이 위험하면 거기에 좀 도와주고 평소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걸 이제 뭐 벌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비용을 받고 하는 식으로 은행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중앙에 있는 커다란 또 다른 은행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나온 것이 미국식 중앙은행, 즉 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한 은행이 위험해졌을 때 그 은행을 지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현대 용어는 지급 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리저브라고 그러죠. 이 준비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거를 한 은행이 위험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이 괜찮아지면 그걸 다시 받고 회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산을 준비하자, 준비금 자산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꾀하자. 이게 이제 연준의 또는 미국식 중앙은행의 일종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게, 우리는 그냥 이제 외국의 제도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냥 중앙은행이랑 제도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체 발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연준의 정식 명칭을 보면요, The Federal Reser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준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좀 웃기죠. 뒤에 Federal Reserve Bank가 붙는 거는 주로 지역의 그 전체 연방 그 연준이 있다면은 지역 연준도 이렇게 있죠.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뱅크라는 이름을 붙는데요. 그냥 전체 정식 명칭은 그냥 더 페더럴 리저브. 여기에서 이 역사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왜 이런 중앙은행을 만들었느냐? 준비된 자산을 가지고서 준비금을 가지고서 어떤 은행이 일부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은행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걸 다시 회수해주고 하는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화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의 가장 큰 은행이었던, 뭐 지금도 가장 큰 은행이죠. 초기에는 모건 은행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주정부 따로 있고 연방 정부가 나중에 이제 성립이 되고 했던 것처럼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도 동네별로 도시별로 은행들이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를 대표하는 은행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만 아직 그 전체 정부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은행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처음부터 어떤 그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이런 이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는 당연히 민간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겠죠. 그럼 그 당시 뭐 연방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저게 없었죠. 그 뭐 예를 들어 재정이 풍부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가 뭐 대통령이 의회나 행정부가 이제 그 은행들 모아서 또는 그 민간 은행도 모아서 그런 얘기하겠죠. 야, 너네들이 출자해서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거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자. 뭐 이거는 민간 은행도 좋고 연방 정부로서 또는 미국 전체적으로서도 다 좋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민간 은행의 출자로 연준이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나오죠. 즉 민간 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민간 은행이 출자한 그런 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연준의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연준의 그 두 가지 책무가 있다 그래요. 듀얼 맨데이트라 그러는데요. 두 가지 책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용을 최대 뭐 맥시멈 엠플로이먼트에서 최대 고용을 이뤄내는데 연준이 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죠. 물가 안정을 이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고용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떤 경우는 상충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고용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연준은 지난번 FOMC 회의에서도 보았듯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가 안정인데 지금 물가가 많이 높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이 목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거는 바로 어떤 민간 은행의 성격 또는 민간 자본의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죠. 민간 자본의 성격은 그야말로 이윤 극대화일 텐데요. 수익 창출 또는 이윤 극대화일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바로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출자했다 그러면은 사기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데 물가, 고용 안정 등의 최고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럼 공적 기구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공적 기구죠. 정부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공적 기구인데 연준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정책성을 지녔다. 또는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그런 거잖아요. 뭐 하이브리드 카 하면은 전기 자동차이기도 하고 또 내연기관도 쓰고 뭐 그런 거죠.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근데 연준이 굉장히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아주 그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민간 자본 출자만 강조한다면은 연준을 뭐 JP 모간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유택의 금융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금융 자본이 배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런 식에 이제 빠지기 쉬운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준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민간 기업과 공적 기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그 데트라 그러죠. 부채죠. 이거를 분류를 할 때 여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요 이제 연준의 이런 그 복합적인 정책성 또는 하이브리디티가 미국 부채를 분류할 때 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요거는 가장 최신의 그 재무부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2월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부채를 토탈 퍼블릭 데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현재 토탈 그 데트가 얼마냐? 30조 달러예요. 30조 달러를 이번에 2월 초에 넘었더라고요. 30조 달러인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 거버먼털 홀딩스. 이건 뭐냐면은 재무부가 발행을 했는데 국채를 누가 들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복지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복지부가 재무부가 예를 들어 1억 그 국채를 발행했는데 복지부가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순수한 부채냐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서 보면은 우리 집이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집을 사느라고 부채를 졌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뭐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으로 보면은 대외 순 부채가 될 텐데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빚은 집안 내부의 빚이고 그건 대외 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인트라 가버멘털 즉 정부 내의 부채, 정부 내 기관끼리 서로 지고 있는 요 부채는 현재 6.5조 달러인데 요거를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남냐면은 debt held by public. 여기서 public은 민간이 정부를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public이란 말이 약간 좀 애매하게 이제 쓰이는데 어쨌든 그 외부의 정부를 뺀 외부의 진 빚은 23.5조 23조 5천억 달러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 기관사에 보유한 거는 당연히 제외돼야 되고 그 제외한 게 퍼블릭이 갖고 있는 거라는데 갖고 있는 금액인데 이 퍼블릭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정확히 말하면은 정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 기관의 그 홈페이지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정부 기관은 GOB로 끝나요. 가버먼트의 GOB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기관인지 아닌지 근데 공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거는 ORG, Organization이죠. 조직 ORG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뉴욕 페드, 세인트루이스 페드, 그런 식 달라스 페드 이런 식으로 12개 지역 연준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뭘로 끝나냐면요. ORG로 끝나요. 그래서 아주 이게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이거 페드는 퍼블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드가 QE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미국 정부로서는 대외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현재 실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페드 즉 연준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페드가 소유한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 규모는 6조 달러, 정확히는 5.5조 9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소유한다는 것은 국채로부터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는 크게 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빌은 한마디로 1년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1년 이내. 그래서 빌은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국채 중에 빌이라고 돼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0만 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주지는 않고 처음 발행할 때 100만 이거를 1년 뒤에 100만 불로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90만 불에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인한 가격으로 발행을 할 뿐이죠. 빌은 이제 이자 지급을 안 하는데 노트하고 본드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그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페드로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페드가 100억 불을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이 생길 텐데 만약에 아까의 분류처럼 퍼블릭에 페드를 넣는다면은 또는 민간 기업으로서 그 페드를 넣는다면 그 이자 수익은 페드가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퍼블릭이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서 본다면은 그 이자의 수익은 다시 정부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페드 수익의 절대 다수를 재무부로 다시 송금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분류상
퍼블릭 또는 분류상 민간 기업, 민간 자본에 의해서 출자된 그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정부 기관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페드에서 이제 나온 얘기도 페드 소유 국채는 정부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왜냐? 거기서 나오는 수익 다시 다 정부한테 돌려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본다면 현재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그 가지고 있는 그 부채는 얼마냐면은 총 30조 달러인데 정부 간 부채, 인트라 가버먼탈 그 홀딩스 그걸 빼면은 23.5조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5.9조를 또 빼면은 17.6조 달러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의 처음에 30조에서 한 40%가 줄죠. 한 거의 그 규모가 17.6조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런 좀 그 상황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페드의 이 복합성, 퍼블릭 하기도 하고 프라이빗 하기도 한 이런 것을 드러내 주는 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2021년도 기준으로서 페드가 수익이 얼마나 났냐면요. 자그마치 1078억 달러가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페드의 2008년 이후에 또 그 팬데믹 이후에 페드의 대차 대조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요. 자산에는 장기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는 단기로 갖고 있는데 이자율 차이가 나죠. 그럼 그 이자율 차이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페드도 일반 은행처럼 구조로 보면 일반 은행 구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수익이 1078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중에 재무부로 송금을 얼마를 했냐면요. 1074억을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뭐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아주 일부는 이제 뭘로 썼겠어요? 페드에도 그 근무하잖아요. 사람들 근무하고 뭐 경비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비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일부를 어디다 주었냐면요. 그 출자한 기업들 있죠. JP 모건도 받았을 거고 어디도 받았을 거고 했는데 총 해보니까 5억 8,300만 달러만 그 저거를 그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왜냐면 저 뭐냐 배당을 요거밖에 안 하니까요. 전체 수익에서 극히 일부로 한 0.56%만 배당을 해줬으니까 매우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페드를 전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라고 했는데요. 헤지 펀드 하면 또는 일반 기업 하면은 그 기업을 수익성을 알아보는 제일 좋은 뭐 제일 직관적인 지표 중에 그게 ROA 또는 ROE 이렇게 볼 수가 있죠. ROE는 자산 대비 수익률이죠. ROE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죠. 그러면 ROE하고 그 페드의 ROE하고 ROA를 구하면요. 페드의 현재 대조표상의 자산은 한 9조 달러니까 9만억 이렇게 요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1078억 이렇게 했으니까 대략 12%. ROA가 12%다. 이거는 일반 그 제조업 말고 금융 산업에 있어서 ROA가 12% 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ROE로 보겠습니다. 자본 대비 현재 자본은 그 출자한 납입 자본이 한 337억. 그 다음에 현재 자본 잉여금이 한 63억 이 정도 돼서 대략 한 400억 달러 정도 돼요. 400억 분에 작년에 벌었던 2021년에 벌었던 1078억 이거 해주니까
270%. 네, 헤지펀드 중에 이 정도 수익을 내는 데는 지극히 드물죠. 근데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한 데는 아마 페드가 유일할 거예요. 만약 이제 페드를 하나의 헤지펀드로서 본다면요. 그러면 요거가 어느 정도 대단한 금액이냐? 미국의 은행들, 금융산업에 있는 뭐 헤지펀드 이런 데는 이제 데이터들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이제 그 공개된 데이터로 본 은행들의 그걸 보면요. 이게 은행들의 ROA인데 파란색이 ROA입니다. 즉 자산 대비 수익률인데요. 자산 대비 수익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요. 대략 보면은 요건 채서 이렇게 놀고 있죠. 지금 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12%, 10% 내외 정도입니다. ROA는요. 그 다음에 ROE, ROE죠 이게. 자본 대비. 그 다음에 자산 대비로 보면요. 이렇게 1.3% 밑에 있는 거예요. 자산 대비로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금융업의 그냥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우리나라도 요거랑 조금 낮긴 한데 얼추 비슷한 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페드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전 세계 최고 헤지 펀드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요. 그만큼 페드를 이제 헤지 펀드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페드에 저걸 보면은 부채 쪽에는 대부분 뭘 갖고 있나요? 대부분 저거 갖고 있죠. 그 준비금. 이거는 모든 중앙은행이 똑같죠. 준비금에 물론 지금 이자를 지급하지만 준비금에 주는 이자는 굉장히 작죠. 근데 오른쪽에 뭐 있나요? 국채. 그리고 대부분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이자율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페드가 2008년 그 다음에 팬데믹에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다 이렇게 뭐 농담 삼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페드는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뭐라 해야 되나 역사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이 출자한 것으로 출발했고 그래서 꼭 민간 기업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얘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더더욱 요즘에 와서는 더더욱 그 공적 기구로서 공적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간단히 페드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